자, 이번 시간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 뭐예요? 이거 공급계약서 뒤쪽에 그 확인이 찍는 게 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시행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시공사가 해주는 거예요? 뒤에요. 확인이 다 있네. 요거 시행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병이라고 표시돼 있어서 병은 여기 안 쓰고 시공사라고 하죠. 근데 뭐 위에 제일 위에 이제 첫 번째 그 매도 임금 수탁자, 그죠? 그다음에 시공사, 그다음에 이제 위탁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행사가 돼야 되고요. 근데 매도 임금 수탁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는 갑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병은 매수자예요, 매수자. 근데 제일 우려 볼까? 본계약을 을로부터 양도받음에 있어서 본인은 을이 갑 또는 병과 체결한 계약사. 갑이 시행사고요. 그 다음에 병은 시공사예요. 그 다음에 을은 수분양사지. 그래서 왜냐면 시공사가 원래는 그 중도금 대출의 보증을 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어려운 개념인데 분양자들이 이제 그 대출금 상환을 안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런가 입주 시기 때 가갖고 전세를 놓고 세입자가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은 못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 세입자를 빼야 되잖아요. 저당권 1순위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세입자가 안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 여기 1순위 저당권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출금 회수를 해버려요. 가압류를 하고 대출금 회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대출금을 누구한테 회수하겠어요? 시공사한테 회수하거든. 그 시공사가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 부동산에 자기들이 이제 공사를 했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가끔 경매로 나올 때 권리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도장은 당연히 이제 갑이 도장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도 자기들 이제 그러니까 권리관계가 변동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들은 다 해준데 아마 위임 관계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의 변경 절차와 관련돼서 여기 이제 도장을 다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확인에 병이 확인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무조건 갑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럼요. 그렇게 돼 있네. 왜? 갑 및 병은 그죠? 갑 및 병이 확인해 주네요. 그래서 도장 둘 다 들어가네요. 제일 위에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요 이제 권리 의무 변경과 관련된 여기는 착실하게 구비서를 다 만들어 놨네. 그다음에 권리 의무 승계 동의 요 다 돼 있네요. 계약서 안에. 그래서 요 명의만 요렇게 변동 사항만 여기 기재해 주면 다 끝나요. 그리고 아까처럼 시행사 시공사 그 법인 도장만 날인돼 있으면 끝난 거죠. 이게. 자, 공급계약서 볼게요. 공급계약서는 추가 선택품 공급계약서에는 승계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네요. 그죠? 없죠. 다행히 제일 뒤에 매매계약서가 붙어 있네. 자, 요게 이제 시중에서 쓰는 거예요. 제일 뒤쪽에 보면 분양 매매계약서 있고 아까 소재지, 그죠? 여기는 아까 그 분양권을 보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돼 있고 그 밑에 분양금액과 중도금 등 납부 내역이 있죠. 자, 총 분양 대금 중에서 납부한 금액을 지워버렸네. 납부한 금액을 현금 납부하고 대출 승계를 꼭 나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나중에 정산할 금액 계산이 쉬워져요. 현금 납부하고 대출 승계하고. 근데 여기는 합쳐 놓은 거잖아요. 여기서 납부한 금액은 대출하고 현금 납부를 합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납부할 금액은 아까 기한 미도래.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걸 기초로 해서 그 밑에 볼게요. 총 매매 금액, 분양 금액 프리미엄 더하기 확정 옵션 금액 다 넣는 거예요. 다 넣는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들어가야 돼요. 자, 다 들어가고 프리미엄 얼마고, 그래서 총 매매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정산할 금액, 요 정산할 지불 금액이 뭐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매매 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빼고 그 밑에다가 아까처럼 승계할 부분, 인수할 부분 빼주면 실제 지급할 잔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양식을 쓰다 보니까 어마하게 머리가 아파. 근데 아플 필요가 없어. 아까 제가 표 만든 거 있죠. 그 표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야.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표만 만들면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정산 지불금이 이게 뭐예요? 실제 지급할 금액이 될 거예요. 정산 지불금이 실제 지급할 잔금. 융자금은 대출 승계. 그다음에 그 뭐 계약금하고 정산 지불금 하고 합쳐 가지고 실제로 줄 돈이겠죠. 그죠? 그 뭐 잔금은 당연히 기한 미도의 부분이 잔금에 다 남아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꾸 계약서를 못 쓰게 되는 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엉망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왜? 어렵게 만들어 놔야지 초보가 진입을 못 하잖아. 그래서 고칠 생각이 없는 거야. 이게 저처럼 쉽게 만들어지면 누구나 다 와서 계약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초창기에는요. 초보가 오면 야 너는 손님만 데리고 와 내가 다 써줄게 그래. 그 계약서 쓰는 걸 절대 안 가르쳐줘. 공인중개사들이. 진짜 그래요. 그러면 이 계약서를 갖고 와갖고 자기가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 계약서 어떻게 썼는지. 근데 아까 정산하는 그 내용을 못 만드니까 이 금액을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1년을 중개를 해도 계약서를 못 써요. 초보 때는. 그리고 맨날 옆집 오래 했던 사장님한테 그 중개보수 반씩 나눠 먹으면서 맨날 거기 가서 써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그냥 계약서 써주는 대가로 맨날 반씩 나누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 그죠? 그래서 안 가르쳐, 절대. 그 밑에 특약상 해볼게요. 자, 아파트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 계약인지 누가 모르냐고. 그죠? 요런 거 안 써요. 매수인은 현장 답사 후 어디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 분양권은요. 원래 분양 받을 때 그 동네 이제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 현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현장 답사가 아니고 공사 현장이에요. 한 번은 거기 갔다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자, 총 매매 대금 위에 썼는데 왜 여기다 써? 그죠? 근데 중도금 6회 은행 대출 실행되었죠. 무옵션 상태, 옵션 계약이 없다는 소리네. 그 다음에 정산지불금은 요게 정산지불금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줘야 될 돈이구나. 정산지불금이. 요거는 계약금 10%. 그 다음에 2차 계약금, 프리미엄. 그 다음에 중도금 6회 납부한 거. 아, 요걸 정산지불금이라고 해놨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쓰지? 그래 놓고 대출금은 승계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중도금 5회는 매수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승계하고, 이건 뭔 소리야? 중도금 10%는 해당 대출은행에 상환하기로 한다. 이것도 뭔 소리야? 그러니까 총 6회가 실행이 됐는데
5회까지는 승계하고 은행에서 이렇게 안 해줄 텐데. 왜냐하면 대출 승계 안 받겠다는 소리잖아요. 요건 추는 안 받겠다는 소리예요. 요 이야기는. 왜냐하면 5회까지는 승계가 됐으니까 대출이 됐으니까 승계한다는 소리고 6회부터는 지금 매수인한테 받아갖고 상환할 거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현금으로 상환한다는 소리거든. 요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 이 중도금 대출이 몇 회는 대출이 나가고 몇 회는 현금 대출해주고 현금으로 상환하고 이런 거 안 해요. 대출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출인 거고 중간에 딱 잘라갖고 그 다음부터 현금 하려면 현금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중간에 현금으로 납부했다가 그 다음에 또 대출 신청했다가 이런 건 없어. 네. 왜냐면 은행에서 안 해줘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에 대출된 건 승계하고 앞으로는 자기가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소리예요. 매수인이. 난 대출 싫으니까. 그래서 이 5회차 부분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일 현재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 요거는 기한 미도래인 거니까 매수인이 당연히 인수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출 승계에 따른 수입 인지대, 기타 인지대 비용, 보증료. 요거 누가 부담할 것이냐? 아까 요건 은행 서류예요. 요건 은행 대출 승계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요거는 균등해서 분담해요. 거의 대부분이. 은행 업무는. 그 다음에 매도인이 정산해야 될 건 매도인이 정산하는 거고. 근데 매수인이 뭐 부담하기로 했으면 매수인이 내는 거예요. 7호는 뭐 정보 활용이 필요가 없고 8호도 뭐 상관이 없고 9호 매수인은 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이 필요하면 요거는 뭐냐면 잔금 입주 시기가 지난 것 같던데 요거 거래한 거. 왜냐면 매수인이 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하며 잔금 지급일에 중도금 대출 승계와 명의 변경을 동시에 요거 진짜로 이런 거 글 쓰는 거 보면요. 저도 해독이 안 돼. 진짜로. 여러분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앞에는 매수인이 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필요하다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중도금 대출 승계와 명의 변경을 동시에 진행. 그래서 밑에 이제 여기 공인중개사 대표란을 다 지운 거예요. 누군지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대표님들 여기 계약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해설을 하다 보면요. 정말로 깝깝해. 그 다음에 10번. 잔금일에 잔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시는 보험계약이 해제되며 지불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한다. 자, 잔금일에 잔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시. 요거는 실제 이제 지급할 금액 중에서 지급되지 않았다 이 소리죠. 그러면 계약은 해제가 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한다고? 지불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한다. 요거 위약금 간주는 뭐예요? 여기 손해배상액 예정이죠.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0부 잔금에는 뭐가 항상 있다 그랬어요?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 해제 약관이 효력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양권에서 잔금은 명의 그 변경에 필요한 서류 교부하고 잔금하고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잔금 안 했다고 이렇게 바로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요. 그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지. 10호? 자, 두 가지잖아요. 아까 설명해 줬잖아.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안 할 경우 그럴 때는 뭐예요?
매수인이 안 했으니까 항상 뭘 넣어야 돼요? 동시행 항변권 포기, 그죠? 동시행 항변권을 포기하고 본계약은 통보 없이 뭐죠? 본계약은 통보 없이 해제된 거다. 해제된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 매수인이 안 주는 걸 뭐 저쪽 그러고 할 거예요? 근데 이행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항상 단서를 쓰는 거거든요. 매도인은 뭐예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죠?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많이 읽어봐야만이 이런 문장을 잘 쓰는 거예요. 법조문을 많이 봐야지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 것이지, 법조문도 안 보는데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그죠? 요거 이제 매수인이고, 두 번째 이제 매도인 볼게요. 그러면 여기 매수인은 손해배상인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해제될 때 손해배상이죠. 계약이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당연히 뭘로 해야 돼요? 위약벌로 해야 되겠죠. 위약벌로. 위약금 약정으로 하면 안 되고 위약벌로 하고, 기교부된 모든 금원이죠. 금원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그죠?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는다 이 소리지. 돌려받는 건 없다 이거예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지급된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야지. 이미 교부된 거 전부 다 위약벌로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매도인. 아까 매도인이 당연히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는, 그죠? 그러면 이거 당연히 해약금 규정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야기죠.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죠? 당사자 합의하면 되죠. 각 당사자는 해약금에 관한 규정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여기 되게 중요하죠.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계약 해제 못 한단 말이에요. 요걸 쓰면. 그러니까 서로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꼭 요 조항을 넣는 거예요. 민법 해약금 규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행을 해야 돼. 근데 이행을 안 하잖아, 이제. 그래서 매도인이 뭐예요? 명의변경 절차, 대출승계 절차,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그죠? 안 했을 때는 본계약은 어떻게? 자동으로 똑같이 동시행 항변권을 포기하고 똑같아요. 즉시 해제된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얼마 해줘야 돼? 손해배상으로 총 매매대금의 30%를 위약벌로 지급한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총 매매대금의 30% 정도는 돼야지 얘가 이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든 계약서는 이렇게 안 돼 있고 계약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약금에 관한 규정하고. 그러니까 이행을 안 하는 거야. 그죠? 계약을 했으면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되거든. 근데 손해배상액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이행을 안 하는 거지. 근데 계약을 할 때는 서로 꼭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이행을 안 할 때는 손해배상금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왜 올려요? 그러면 서로 꼭 이행을 해야 될 거니까 이행을 안 하면 상대방에 대한 이렇게 재산상 손해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한다 그러면 매수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요거 할래요? 다른 물건 할래요? 그죠? 항상 매도인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매도인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매수인한테 다른 물건이 있는데 다른 물건 하실래요? 그냥 무시하는 거야. 개 무시하는 거야. 매도인을. 그죠? 너 같은 건
상대할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혹시 다른 물건 좋은 물건인데 그거 하실래요? 내 옆에 두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요 매도인은 어떻게 해서 가만히 있다가 보면 부끄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그거 대접 받아야 돼.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무슨 계약을 체결한다고 와서 앉아 있어,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계약서 쓰시면 이 정도 쓰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저한테 배워도 다 나중에 똑같아지더라고. 똑같이 이렇게 써. 1년 있다 여러분한테 계약서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어. 나는 알아. 자, 요 사람은 확인설명서가 붙었나? 안 붙었네. 예.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방법 가겠습니다. 자, 확인설명서. 분양권도요. 이게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 체크를 하고 매매 교환에다가 체크를 해야 돼요. 확인설명의 자료에는요. 요거 뭐 쓸 게 없잖아요. 그죠? 쓸 게 없으니까 그 밖의 자료에는 계약 체결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 원본, 확인설명서. 왜요? 달라요? 똑같아,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분양권 따로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었다니까. 그래서 확인설명서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부터 없었어.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걸 쓰는가. 아니, 아파트도 없으면서 뭘 이걸 쓰고 그래.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공동주택이니까 왜? 건축 중인 건물도 건물이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매매교환 쓰고 확인설명 근거 자료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왜?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653번째 1원이잖아. 그러니까 특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공적 장부를 띌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공급 안내문과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그 서류를 다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약 신청해 갖고 시행사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있잖아요. 항상 그 자료를 다 갖다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확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밖의 자료에는 이 계약 체결 권한을 증명하는 내용을 거기다 쓰시면 돼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래서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무조건 인감증명서 받아오라 그래야 돼요. 왜? 요게 위변조 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인감증명서 가져오라 그래야 돼요.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그래서 그 인감증명서하고 요 매수인하고 아니야 요거 저기 그 공급자 있죠? 여기 매수인으로 돼 있는 사람하고 인적 사항이 같은지 다른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동일인이야.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분양 계약서에서는 무조건 인감증명서 갖고 오라 그래야 돼요. 본인이 와도 인감증명서 꼭 갖고 오라 그래야 돼. 그 다음에 신분증, 그 다음에 통장 사본. 통장 사본 항상 필수적이죠.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에 요게 이제 공급계약서 요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 공급계약서에 그 대금 납부 영수증, 그죠? 대금 납부 영수증. 그 다음에 공급계약서, 옵션 확장 계약서, 그 다음에 영수증 이런 거 다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순서에 따라서 사전점검 확인표, 그 다음에 대출 관련 서류, 그죠? 대출 관련 서류. 여러분 이제 이 대출은 이미 이제 실행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과 관련된 서류 이런 거 다 갖다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확인 설명의 자료에다가 그걸 다 쓰는 거예요. 자, 대상 물건의 표시에는요. 밑줄을 긋고 공급계약서 기준으로 작성함 이렇게 해야 돼요. 공급계약서 기준으로 작성함.
이렇게 쓰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확인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공급계약서 사본 첨부 이렇게 공급계약서 확인 설명하고 첨부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공급계약서 그 다음에 확장 옵션 계약서 확인 설명 후 첨부함.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 것들을 쓸 때는요.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이므로 확인할 수가 없음. 그죠?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이므로 확인할 수가 없음. 다. 그죠?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이므로 공적장부 부존재. 앞으로 항상 앞에다 쓰는 거예요.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이므로 공적장부 없잖아요. 그죠? 실제 이용 상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죠? 그냥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딱 하나가 있어. 여기 지금 전용 면적 아니야. 준공 연도 있잖아요. 이 준공 연도에는 꼭 분양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계약서 중에서 입주 예정일 있죠. 분양 계약서 4번에 항상 입주 계약 입주 예정일 있죠. 요걸 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준공일을 입주 예정일로. 입주 예정일로 거기를 바꿔주는 거고요. 건축물 대장 없죠. 실제 용도도 없어요. 저건 전부 다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이고, 구조는 우리가 요 공급계약서 보면 구조 안 나오잖아요. 이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이므로 확인할 수가 없죠. 근데 방향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감도 기준이에요. 조감도. 그죠? 우리가 아파트 단지 조감도 있죠? 조감도 기준 남향, 북향. 이건 써줘야 돼요. 내진 설계, 분양권 상태 계약이므로 확인할 수가 없음. 그죠? 건축물 대장, 분양권 상태 계약이므로 공적장부 부존재. 그죠? 없죠. 자, 권리관계, 분양권 상태이므로 등기부 없죠?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임. 그죠? 등기부 없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잖아요. 이것도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이므로 확인할 수가 없음. 이렇게 쓰거든요. 기본은. 왜? 653번째 1원이니까 어느 걸 띌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653번째 것만 띄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653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함.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도 되고 그냥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임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요거는 도시군 조례니까 확인해서 적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은 이 아파트 단지 전체 경계선에 붙어있는 도로 또는 공원 이렇게 기반시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요것들은 체크해줘야 되겠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거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이 부분이. 지구단위 계획이. 그래서 요 지구단위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전체적인 조감도 있잖아요.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꼭 첨부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막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 있죠. 옆에 뭐 업종 입주할 수 있는 업종, 불가 업종 이렇게 크게 도면으로 그려 놓은 거. 그게 원래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감도에 의해서 그 확인 설명함 그렇게 써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저 뒤에 있는 사진이 뭐지? 저건 지도고, 지도 말고 구역별로 뭐 노란색, 파란색, 뭐 초록색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공동주택단지, 단독주택단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지도에 그 지도를 그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주면서 조감도로 확인 설명함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밖에 이용 제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와 관련돼서 제한되는 것, 특히 뭐냐면 전매 제한 이런 것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조정 대상적 투기, 뭐 위에 투기 과열지구 없는 거, 그런 거 해당 사항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게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다 써주는 거고요. 자, 입지 조건은 요거 써줘야 돼.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니까 아파트 단지 그 전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 주는 거고요. 관리에 관한 사항 없잖아요. 요건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이면 이렇게 다 써주시면 돼요. 없는 것들은. 비선호 시설은 체크해 줘야 돼요. 요것도 아파트 단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1m 이내에 있는 거 다 써주는 거거든요. 1km 이내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있잖아요. 요 거래 예정 금액은 당연히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의뢰 금액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분양가에 프리미엄 얹어 갖고, 그러니까 총 매매 대금을 써주는 거예요. 거래 예정 금액은 총 매매 대금, 아까 썼던 거, 계약서에 썼던 총 매매 대금을.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필지가 없잖아요. 어떤 필지인지 모르잖아.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확정이 안 되거든요. 지적 확정이 안 됐다라고 쓰거든요. 지적 정리가 미정. 지적 정리 그 미정. 그죠? 지적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주택 공시 가격 여기다가는요 밑줄을 긋고 요걸 분양 가격을 쓰는 거예요. 분양 가격, 공급 가격을 쓰는 거예요. 취득세와 관련된 거 분양권 취득세 과세 대상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세법이 바뀌어갖고 분양권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부과를 못해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완공이 되었을 때 다른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취득세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취득세는 추징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요. 지금 취득세법은. 자, 그래서 취득세도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다. 그 다음에 9번 실제 권리관계에 여기 쓰는 건 뭐냐면 대출 내역 써주는 거고요. 대출 내역. 그 다음에 아까 옵션 확장 계약 그 내용 여기다 다 쓰는 거예요. 실제 권리관계란에. 실제 권리관계란에 대출 내역.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총 몇 회까지 나오기로 했는데 몇 회까지 실행이 됐다. 금액 얼마다. 그죠? 그 내용을 여기다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확장 옵션 계약 내용. 확장 옵션 계약과 관련된 내용. 그것들은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양 계약서 중에 아까 무이자라든지 후불이자 그런 내용 여기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출 그 이자 한도라든지 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 설명함 그런 것도 여기다 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해서 확인 설명 안 해줬다고 우길 수 있는 건 여기다 다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내부 시설은 전체를 쫙 긋고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이므로 확인할 수 없음. 그래서 전체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는 아까 요게 여기서 하는 건 뭐 정산 지불액인가 그거고 실제로는 이제 기 납부된 금액 더하기 P 이렇게 하는 거죠. 기 납부된 금액은 현금 납부 더하기 대출 실행분. 그죠? 그게 중개 보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중개 보수 곱하면 돼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요 교부일 쓰고요. 그다음에 매도 매수 공인중개사
요건 뭐 다 쓸 수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다 쓴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하나가 더 붙었네.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그 아파트 분양권의 확인 설명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입주 시기 이후에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났을 때 아까 제가 대지권 등기가 안 된 부분, 그다음에 후불 이자 부분에 관한 다툼. 그래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 뻔하거든요. 그다음에 입주 점검표. 그다음에 이제 입주 기간 같은 경우는 입주 지원센터가 다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입주 지원센터에서 다 확인하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양권 매매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아파트 매매 계약 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쉬워. 사고도 안 나. 왜? 확인 설명해 줄 게 없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게 없잖아. 아파트는 뭐 어디가 깨졌어, 고장 났어, 뭐 누수 생겼어 이렇게 하는데 분양권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고, 근데 항상 초과 중개 보수만 잘 피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초기에는 정액제로 이렇게 이제 보수를 받다 보니까 요거 중개 보수를 피해가는 방법,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요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분양권. 자, 오피스텔 분양권 작성하는 거 똑같아요. 분양권하고 똑같아요. 근데 오피스텔 분양권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자,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 제한이 있다. 그죠? 전매 제한이 있다. 전매 제한이 두 가지다. 그죠? 두 가지다. 전매 제한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주택법처럼 자기 앞으로 소유권 지정 등기하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거. 그죠? 일반적인 전매 금지야. 그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지정 등기 전까지 또는 사용 승인 받기 전까지, 그건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럴 때까지는 전매할 수가 없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분양권을 여러 개 사갖고 각 분할 매매를 못해요.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요. 거래는 가능한데 내가 다수를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일괄 매도해야 돼. 요거 일괄 매도해야지 개별 매각이 안 돼. 오피스텔이. 요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102호하고 102호를 이렇게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요걸 갑한테, 요걸 을한테 이렇게 못 판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팔아야 돼, 한꺼번에. 아니, 그 전매 차익을 너무 많이 불로소득을 얻기 때문에 이걸 금지해 버렸다니까요. 법에서 금지된 거야. 이건 법에서 금지됐어. 그래서 오피스텔은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보셔야 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거기에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만 이거는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각각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조문을 보셔야 돼요. 그 법조문에 있다. 자, 오피스텔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문제가 항상 생긴다. 요거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할 수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매도인, 분양을 받은 사람 기준이니까 매도인한테 물어봐야 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항상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느냐, 그죠? 안 받았느냐, 그죠? 환급 안 받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럼 환급을 받았으면 그러면은 요거 어떤 조건으로 팔 거냐, 그죠? 거래 조건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포괄 양수도 조건이다. 포괄 양수도 조건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매수자가 안 사간다 그러면
알아서 부가가치세 매도인이 알아서 처리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매도인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결정은 매수인이. 우리는 물어만 봐주는 거예요. 물어만 봐주는 거야. 아시겠죠? 물어만 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매도인한테 물어보고 정하고 내가 매수인 이 조건을 할래? 이렇게 하면 돼.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래? 하면 돼.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래? 그죠? 한다 그러면 하고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게 없어. 그죠?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관련돼서는 제가 유튜브에 자세하게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다른 그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장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이미 설명 다 해놨어요. 부가가치세 부분은. 그러고는 없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파트 분양권과 동일해. 자, 그래서 이 아파트 분양권은 아까 이제 일반 업무 시설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제 분양 막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환급해 준다고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매도인한테 부가가치세를 항상 먼저 물어봐야 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가 일반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부동산은 그건 아니에요. 부동산은 두 가지예요. 부동산에서 부가가치는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내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받는 거, 그죠? 월세 더하기 부가가치세, 그죠? 요건 월세 더하기 부가가치세. 요거하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분양권. 우리가 이제 분양받은 사람 부가가치세하고 그 다음에 이 분양받은 물건들 매매를 할 때 매매와 관련돼서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은 당연히 요 그 시행사가 공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항상 어떻게 돼요? 공급가액에 내가 일반 과세 사업자면 10% 더 받는다 이런 소리거든요. 부가가치세를. 그리고 이걸 받아서 국가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누가? 공급자가. 그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받아갖고 신고 납부하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람은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서 나중에 환급을 받고 안 받고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러니까 시행사가 우리가 뭐예요?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받을 때는 무조건 이거 분양받을 때 10% 납부하는 거예요. 분양받은 사람은. 그죠? 왜? 시행사가 일반 사업자일 거 아니에요. 신축 판매업자든 아니면 건설업자든. 그죠? 그래서 분양가의 10% 무조건 분양 금액에 들어있어요. 무조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택일 때는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면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이상 주택도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양받을 때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죠? 근데 분양받은 물건, 분양권을 매매를 하던 일반 이렇게 건물을 매매하던 토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매도할 때는 항상 누가 받는다? 매도인이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그죠? 받아야 되는데 매도인이 뭐가 돼야 된다? 일반 과세 사업자야 된다 이거예요. 일반 과세 사업자 또는 뭐예요? 간이 과세 사업자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만이 매수인한테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거래 징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거래 징수를 해서 똑같이 신고 납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람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볼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려운 게 이거예요. 내가 분양받은 사람이 그냥 계속
준공이 돼서 자기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분양받을 때 시행사들이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게 좋다 그래서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환급을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물건을 임대를 놓고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아갖고 성실하게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걸 지가 사용하잖아. 그죠? 지가 주거로 사용하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 조건에 위반된 거죠? 그러면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다가 반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런 상태를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아까 요건 공급이고 요렇게 하는 것 공급으로 간주를 해서 공급가액을 계산을 해요. 공급가액을 계산을 해서 그 공급가액의 10%를 국가에다가 다시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지 토해내는 거 없어요. 먹은 거 토해내? 그런 거 없어요. 요걸 토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급 간주로 보기 때문에 이 계산식에 의해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을 해갖고 다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업용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유튜브에 자세하게 해설해 놨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면 그러면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업은 이제 다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중개업을 할 건데 잠깐 제일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몇 가지 이렇게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교수님 지금 오피스텔 하셔서 그런데요. 가끔 찌라시고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으니까 지역에 따라서 네. 그런 찌라시가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그건 취득세 공부를 하셔야지. 자, 취득세에서 이번에 이제 주택 취득세가 중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수를 계산하잖아. 그죠? 주택수를 계산하는 산식에서 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주택이 있겠죠. 그죠? 법에 다 정해져 있어. 법에 다 나와요. 이러이러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가표준에 1억 이하인 주택. 그죠? 그건 주택수에 안 들어가잖아. 두 번째는요. 주택수에는 들어가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주택도 이렇게 있어요. 거의 이거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요건 법에 있으니까 항상 법조문으로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갖고는 절대 못 해. 왜냐면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못 외우거든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항상 참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요약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요거예요. 주택수, 왜냐면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가 주택을 하나 매수할 거예요. 요건 보유한 거고 요건 취득할 거예요. 그러면 합치니까 뭐가 돼? 2주택자가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2주택자. 토지를 갖고 사도 2주택자, 분양권을 사도 2주택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취득세법에 다 있어요. 취득세법에. 근데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 취득세 공부 안 하잖아, 그죠? 거기 다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는요. 그건 또 달라. 양도소득세 볼게요. 양도소득세 내가 1주택자예요. 다주택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이거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요건 비과세 해주죠. 요거는 중과를 해야 되잖아. 그럼 다주택에서 당연히 또 뭐예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있겠죠. 법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더라도 뭐예요? 중과 안 하는 것 또 있겠지. 이렇게 법이 돼 있어. 그죠? 그러려면 당연히 이런 걸 상담을 하려면 당신이 어디에 어떤 주택을 갖고 있는지 이걸 다 체크를 해놓고 지금 상담을 원하는 그
주택이 여기 해당되는지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 공인중개사들이 취득세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되게 어려워요. 거기다가 일시적 이주택 개념도 또 들어왔잖아요. 그죠? 몰라. 하여튼 정권 바뀌면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취득세가 완전히 개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실 때는 법령에 집중하셔야 돼요. 법령에. 어느 법령이 적용되느냐.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법령을 참고를 해야 돼. 왜? 법 계속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법령하고 사는 거예요, 중개사는. 근데 아직도 법령 찾을 줄 모르는 사람 너무 많고요. 판례 검색 못하는 사람도 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상담 거절하기 위해서 하죠. 예전에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 대표님은요, 문을 꼭 닫아놓고 불을 꺼놓고 컴컴한데 항상 있어. 왜? 누가 상담하러 올 게 겁이 나서 결국 폐업했죠, 그죠? 무섭잖아. 왜냐면 아파트 단지에 쉽게 말하면 강남 대치동에 가서 내가 중개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돈도 많고 학벌도 있고 지식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물어볼까 봐서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딱 모른다. 그건 세무사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항상 당당하게. 그죠? 그거 만약에 알고 싶고 저한테 한다 그러면 상담료를 내고 저한테 들으시면 된다. 그거 이제 그와 관련된 막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세금 특화되어 있는 어떤 사이트, 뭐 그다음에 뭐 관련된 사이트, 그다음에 그 소규모 디벨로퍼와 관련된 사이트,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막 궁금하면 다 들어가 봐야 돼.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마음껏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개 실무를 하려면 발급해야 되고 열람해야 되고 조회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에서 계속 연습해야 돼. 어느 걸 갖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갖고 궁금한 거 다 찾아보세요. 그거 갖고 그러면서 익혀야 돼. 그러다 보면 막 안 등기부가 없다고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건축물 대장 떼려고 했는데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 그거 혼자서 막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하다가 찾아봐야 돼. 현황도면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반드시 구청에 가서 띄워와야 돼. 네. 안 해줘요. 우리가 전입세 열람 내역도 안 해줘요. 그것도 소유자한테 갖고 오라 그래야 돼. 그 다음에 상가 임차인 현황 등록 현황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해줘. 법이 뭐 이상하게 돼서 공인중개사는 발급 요청 권한이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서 안 해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그거 갖다 주세요. 이런 자료 요청. 그래서 그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무조건 자료 갖다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궁금한 거. 이제 합격했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물어보죠,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실력이 많이 늘려면요, 중개 실무와 관련된 상담 질의응답 쪽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는데 하루에 다 보지 말고 궁금할 때 한 번씩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개 실무와 관련된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현업 중개업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항상 답변을 먼저 보지 말고 요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나름대로 항상 답변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답변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 근데 질문 보고 바로 답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책 갖고 공부한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절대 안 남아. 머릿속에서 내가 고민을 해야만이 그 상황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고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절대로 실력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창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중개 사례를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창업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나는 어떤 그 물건으로 나는 중개를 해야 되겠다. 요걸 정해야 돼요. 나는 뭐 해야 되겠다. 나 토지해야 되겠다. 아니야, 나는 그냥 아파트 단지만 할 거야. 그죠? 요거부터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공부만 하는 거예요. 다른 공부는 필요가 없어. 배워봐야 안 써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만 하는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 공부하러 다닐 필요는 없잖아.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배워야 돼. 왜? 내 아파트 사람이 거기 투자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배우러 다니는 거야.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해주려고. 근데 나는 뭐 주중개대장물에 대해서 나는 여기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초창기는 겁이 나니까 요걸 다 배우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0년째 배우러 다닌 분도 있어요. 창업은 못하고. 뭐 공부하면 할수록 겁나거든. 그러고 열심히 10년째 다녀요. 아마 절대 창업 못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창업은요, 무조건 지금 그 레드오션이잖아요. 좋은 자리가 없어. 좋은 자리가 없어. 왜? 이미 다 차지했잖아. 없어.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는 그 규모라든지 이렇게 봐가지고 나는 저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서 저기에 할 거야.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미 내가 피를 주고 월세를 주고 가서 하느니 신축 아파트 단지 규모 보고 그다음에 상가 빠지는 거 보고 야, 나 저기서 분양받았거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즘은 아파트 단지 상가를 아도쳐요. 막 자본 세력이 통째로 자기들이 구입해. 그래서 그거 임대료도 비싸고 감당이 안 돼. 그죠?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자산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거든. 근데 이 단지 내 상가가 이렇게 앞뒤로 흩어져 있으면 절대 투자 안 해요. 아파트 단지 내 딱 정문 쪽에 하나 있는 거는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전체를 사요. 그래갖고 임대료를 자기 마음대로 받아. 자, 이제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자, 입주 초기는 월세가 낮죠. 월세가 50만 원이야. 근데 이 사람이 1년만 있으면 1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대인이 물어봐. 아니 1년 후면 입주 세대가 많고 그러니까 이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계약서 쓰면 5% 언제 해갖고 여기 올라가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한테 와갖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이 공인중개사는 방법을 모르고 맞아. 우리 교수님은 알고 있었어. 그때 배웠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 이거 그냥 150으로 쓰는 거야. 월세를.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기간까지는 감면, 월세 감면 해갖고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이런 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시중에 있는 기법들은 제가 다 가르쳐 준 거야. 저는 이 부동산 쪽에서는 최고의 특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객이 그냥 중개사님 중개보수 깎아요? 그런 거 없지. 중개보수 일로 받아야 되겠죠? 이런 거 이거 말고도 문장이 많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고 나는 부동산에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정말로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즉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만이 대접을 받는 공인중개사예요. 한번 잘 도전해 가지고 꼭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틀 동안 고생 많았고요. 뭐 하여튼 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근데 쓸모없는 거 상담하지 말고 저 엄청 바빠. 자.
지금 이제 제 카페에 아까 아까 고급